이번 단원 제목은 물질의 특성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 머터리얼이죠. 근데 이 물질을 좀 나눠보면 분자라는 말이 있고 결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두 개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분자라는 것은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는 자, 독립된 최소 입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분자예요. 독립된 입자라는 게 중요한 거야. 결정이라는 것은 이온이나 분자 혹은 원자들이 요게 중요해요.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배운 이온결합 화합물들 있잖아요. 나트륨 이온 옆에 염화 이온 옆에 나트륨 이온 밑에 염화 이온 밑에 나트륨 이온 옆에 염화 이온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거. 혹은 우리 금속 같은 경우 구리 원자 하나 딸랑 있는 게 금속이 아니라 여기도 구리, 여기도 구리, 여기도 구리, 밑에도 구리, 구리, 구리 이렇게 계속 반복된단 말이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결정이라 그럽니다. 분자 같은 경우요. 산소 원자에 수소 원자 2개. 이건 물 분자잖아.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인 건 뭐냐? 이런 물질이나 결정은 분자나 결정인 상태에서 그 고유한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물질이라 그래요. 즉 물질이라는 거는 고유한 성질,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특성이라고 합니다. 이 특성을 지닌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물질의 성질을 구별해서 설명하자면요. 자, 여기처럼 크기 성질, 세기 성질, 겉보기 성질이라는 걸로 보통 이야기를 해요. 크기 성질이란 우리가 양적 성질을 말하는데, 양적 성질이란 말 그대로 양에 따라 그 측정 값의 차이가 생기는 걸 우리는 크기 성질 혹은 양적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질량, 부피, 길이. 이런 것도 사실은 성질은 성질이에요. 근데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인 건 아니지. 농도, 세기 성질은 우리가 질적인 성질이라고 하는데, 얘는 뭐다? 양이 변해도
변화하지 않는 것들을 세기성질이라고 해. 요거 책에 없어요, 지금. 요 내용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책에 있는 내용들을 나가는 거니까. 그럼 얘는 뭐가 있느냐? 세기성질에는 밀도, 상태 변화 온도, 용해도, 요런 것들이 세기성질이에요. 겉보기 성질이란 요건 중학교 1학년 과정 지구과학 파트에 나오는 개념인데,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5가지 감각이 있죠. 뭔데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죠. 말해도 돼. 어차피 여러분의 목소리 잘 안 들어가요, 이거. 한글로는 몰라요. 시각, 눈으로 보는 거. 청각,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거. 후각, 우리 냄새. 미각, 맛. 촉각, 우리 만졌을 때 느끼는 피부 감각. 플러스 간단한 도구들로 측정하는 것들을 우리는 겉보기 성질이라 그래요. 요게 언제 나오냐면 중1 광물 이야기할 때 나옵니다. 중1의 지구과학 파트 지각, 광물, 암석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근데 그 광물 단위가 굳이 따지자면 물질 단위급에 속하는 거야. 결정이거든요, 광물들이. 그래서 물질 단위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색, 좋은 색, 굵기, 쪼개짐이나 깨짐, 결정형, 산과의 반응, 자성, 요런 것들 우린 겉보기 성질이라 그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 다른 물질과 다른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고유한 성질은 세기 성질과 겉보기 성질이라는 거야. 얘는 안 돼. 자, 봐봐. 우리가 만약에 크기 성질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2kg짜리 가루는 소금이고 500g짜리 가루는 설탕이냐? 말이 돼, 안 돼? 이건 안 되죠. 맞지? 7%는 설탕물이고 8%는 소금물이야?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근데 봐봐. 0도씨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어오르는 어떤 액체가 있습니다. 뭐냐? 물. 왜냐? 그건 물의 고유한 성질이란 말이에요. 물의 양을 바꾸더라도 그건 안 바뀌잖아. 맞죠? 흰색 가루고 눌러보면 별로 안 딱딱하고 정육면체나 직육면체인데 짜! 뭐냐? 보통 우리 염화나트륨 정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뭐다? 얘네들이 물질의 성질이기 때문인 거죠. 알겠어요? 고유한 특성은 그걸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일단 요거 빨리 필기해. 요거 하고 하나 정도만 설명. 자, 이런 특성들을 기준으로 볼 때 순물질과 혼합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순물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종류의 물질로만 구성이 된 게 순물질이에요. 혼합물은 그러면은 두 종류 이상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순물질의 경우는요, 순물질은 기본적으로 그 성질, 즉 특성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장점이고, 혼합물은 그 특성이 그 비율에 따라 변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각 물질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깨소금 한번 생각해 봐봐. 아니면 치킨 소금이나 프라이드 치킨 시키면 딸려오는 소금 있잖아요. 그럼 거기 보면 염화나트륨 들어있죠? MSG 들어있습니다. 후추 들어있고요. 통깨 들어있어요. 맞지? 그러니까 짠맛, 매운맛, 고소한 맛, 감칠맛이 다 섞여 있잖아. 그 배합 비율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상태 변화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균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거기서 추가적으로 순물질은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호돈소 물질이란 말 그대로 한 종류의 원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호돈소 물질이에요.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화학적으로 결합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혼합물과 화합물을 헷갈려 하게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화합물은 화학 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라서 새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기체의 성질이 나오죠. 수소기체는 불 붙이면 어떻게 돼요? 펑 하고 터지지. 산소기체는 꺼져가는 향불 같은 것도 확 되살려주잖아. 맞죠? 그럼 모닥불을 피워놓고 수소기체랑 산소기체를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폭발이죠. 대폭발. 빵 터지겠지 그냥. 그런데 모닥불을 피워놓고 수소와 산소가 화학결합한 얘를 부으면 어떻게 될까? 저기 모닥불 피워놓고 물 붓는데 불이 세져요? 그렇지. 왜?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이 물질에는 수소나 산소의 성질이 애시당초 없죠. 없잖아. 불이 꺼지잖아요. 불이 커지는 경우는 뭐냐면 기름 화재일 때. 자, 그냥 일반적인 모닥불 말고 기름이 타고 있는 경우는 무슨 문제가 되느냐? 기름이 타고 있을 때 거기에 물을 붓잖아요.
그러면 물과 기름을 비교하면 누가 더 무거워? 밀도. 물이 더 큽니다. 그럼 물이 기름 밑으로 가라앉아요. 근데 물하고 기름하고 비교하면 끓는 점은 기름이 더 높아요. 그럼 물이 기름 밑으로 가라앉았다가 기름 때문에 열을 받아서 100도 이상으로 순식간에 가열이 돼. 그럼 얘가 뭐로 바뀔까? 기체로 바뀌겠지, 수증기로. 그럼 부피가 어떻게 돼? 확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거품이 확 커지면서 위에 있는 기름층을 튕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막 불이 다른 데로 옮겨 붙을 수 있으니까 기름 화재 때는 물로 불 끄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이산화탄소나 분말이나 그런 다른 형태로 된 소화기가 따로 있어요. 화재마다 그래서 소화기 종류가 달라요, 원래. 알겠어요? 응? 그런 것들. 아니, 다른 얘기 해볼까? 그 나트륨이라는 금속이 있습니다. 나트륨 이온하고 완전히 성질이 달라요. 과학 관련 유튜브 채널들이나 뭐 과학 실험 같은 거 보여주는 채널들이 초반에 꼭 대부분 올리는 실험 영상이 하나 있어. 뭐냐면 커다란 수조에 물 담아놓고 나트륨 덩어리 하나 툭 던져놓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펑 터져. 나트륨 금속이 물에 들어가면 수소기체를 발생시키고 열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터집니다. 수조가. 혹은 그게 터질 만큼 열이 가해지지 않는다 그래도 물에 나트륨이 녹고 나면 그게 수산화나트륨이라는 강염기성 물질이 된단 말이야. 그럼 단백질을 녹여요. 그럼 우리가 나트륨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속 나트륨을 먹으면 입이 터지거나 뭐 속이 녹아버리거나 죽겠지. 맞죠? 염소라는 물질이 있죠. 염소 기체는 얘네들을 우리가 물에 녹여놓은 걸 락스라 그래. 근데 있잖아요.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들이 유대인 학살할 때 쓴 독가스가 바로 염소 기체예요. 그래서 락스 가지고 청소할 때 환기 잘 안 시키고 그냥 대충 청소하다가 호흡곤란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 근데 있잖아요. 잘 봐봐. 나트륨 덩어리에 염소기체를 부어 넣잖아요. 그럼 얘들이 매우 격렬하게 반응을 하고 막 불꽃 튀면서 파스삭 하면서 반응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흰색 고체 덩어리가 생긴단 말이야. 그거 사라유 먹으면 어떻게 되게? 짜. 그냥 끝. 네. 그러니까 순석이 그 생긴 고체만 딱 먹으면 나트륨 금속에 염소 기체가 반응하면 소금 어떻게 된다? 짜. 끝. 화합물이란 이처럼 화학 반응을 통해서 얘네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전혀 다른 성질의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알겠어요? 이런 걸 화합물이에요. 혼합물은 여러분들 봐봐. 설탕하고 소금 섞으면 무슨 맛이 나요? 달고 짜고 하겠지. 거기에 후춧가루 좀 뿌리면 약간 칼칼하게 매운 그 후추의 맛도 나겠지. 그렇다고 단짠이 없어지냐?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즉 혼합물은 각자 성질이 유지되는데 화합물은 그 성질이 없어진다고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 혼합물도 둘로 나뉩니다.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나뉘어요. 균일 혼합물은 그 구성입자들이 완전히 골고루 똑같은 비율로 다 잘 섞인 걸 균일 혼합물. 그럼 불균일은
완전히 골고루 섞이지 못해서 큼직큼직한 알갱이가 남은 걸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둘을 좀 구별을 하자면, 자, 일단 고체에서 균일 혼합물은 합금을 우리가 균일 혼합물로 봅니다. 합금이란 여러 가지 금속 원소들을 녹여서 섞어 놓은 거를 합금이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녹여서 섞잖아요. 그러면은 원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완벽하게 골고루 섞이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합금이라 그래.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학교 식판이 스테인리스죠. 스테인리스 스틸은 철에 니켈, 구리, 크롬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봐도 어디가 니켈이고 어디가 철이고 어디가 구리고 어디가 크롬인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입자가 달라? 성질이 달라? 아니잖아. 맞죠? 왜? 완전한 합금이기 때문에 그래. 그에 비해 불균일의 가장 대표적인 건 암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한 돌멩이가 화강암이라는 돌이에요. 어떤 돌인지 알죠? 경주 가면 석탄 만들어 놓은 돌 있잖아. 그 돌 보면 요 분필 색깔 나는 부분도 있고 유리알갱이 같은 부분도 있고 검은 점도 박혀 있죠. 맞지?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 배웁니다. 분필 색깔이 장서, 유리알갱이가 석영, 검은색 점이 흑운모입니다. 그 광물 입자들이 그렇게 바뀌어 있단 말이야. 완벽하게 골고루 똑같은 비율로 섞여 있어? 아니지. 알갱이들이 따로따로 보일 만큼 알갱이가 큼직큼직하잖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암석은 불균일이 돼요. 합금은 균일이 되고. 그리고 정반대쪽에 기체들은 전부 다 균일 혼합물이고 불균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첫 시간에 배웠죠. 입자의 운동. 기체 입자들은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만 충분히 주면 완전히 골고루 섞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액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액체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을 뭐라고 부르냐면 용액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무슨 용액 혹은 무슨 수용액이라고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부른다는 말 자체가 균일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용액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농도가 일정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며 앙금이나 부유물이 없어야 돼요. 여기서 이 투명하다라는 개념이 두 가지거든. 컵에 담았을 때 컵 반대쪽에 글자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하고 요렇게 컵에다가 액체를 담았잖아. 여기에 레이저 포인터를 쏘잖아요, 만약에. 그럼 투명한 액체는 여기에 선이 안 보여. 근데 불투명한 액체는 여기 레이저 지나가는 선이 보여요. 여기에 선이 나타난다는 말 자체가 알갱이들이 있어서 레이저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소리거든.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런 걸 가지고 균일, 불균일을 구별합니다. 요거 빨리 필기. 응? 자. 또
똑같은 혼합물이라도 어떤 물질들이 섞인 혼합물이냐에 따라서 상태 변화 온도가 다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저 앞쪽 단원에서 순물질은 상태 변화하는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배웠잖아요. 물질의 상태 변화에서 순물질의 경우 상태 변화하는 온도가 일정하고 어느 점과 녹는 점의 온도가 같다는 걸 배웠잖아. 그지? 응? 여기서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액체, 즉 물에 고체가 녹아 있을 때, 물에 뭔가 가루가 녹아 있는 그런 경우 어떻게 변하느냐. 자, 물은 원래 몇 도에서 끓죠? 100도. 그치. 물은 100도에서 요렇게 끓잖아. 그죠? 혼합물은 어떻게 되느냐. 100도보다 살짝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고요. 대신에 끓으면서 온도가 어떻게 된다? 상승합니다. 얘가 혼합물, 얘가 순물질. 우리는 이때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 있는 요거를, 이렇게 올라가는 이 현상을 끓는 점 오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어떻게? (0도씨) 물의 어느 점이잖아. 맞죠? 물을 냉각시켜서 얼 때도 0도에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맞지? 상태가 변할 때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고 배웠잖아. 그런데 혼합물을 얼리게 되면 역시 얘도 똑같습니다. 0도보다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해서 똑같이 무슨 현상이 나타난다. 이번에는 얘는 이렇게 얼면서 온도가 낮아지는 거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어느 점? 내림이라고 해요. 얘를.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 이 둘 모두 그 물에 녹아있는 고체가 물이 상태 변하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그 농도에 비례하는 겁니다. 봐봐. 소금물을 끓이잖아? 그럼 물이 끓어오르는 만큼 농도는 계속 어떻게 조금씩 더 진해지겠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끓는 점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에. 얼릴 때도 똑같아요. 소금물을 얼려도 어는 거는 물만 언단 말이에요. 소금은 안 얼어요. 그러면 남은 소금물이 어떻게 될까? 계속 진해지겠지. 그래서 어는 점이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예시를 들어볼까요? 폴라포 알아요? 폴라포? 그 맨 밑에 보면 되게 진한 포도 시럽이 들어가잖아. 걔는 안 얼어요. 원래는 얼음 알갱이들을 쭉 채우고 거기에 그냥 포도주스 정도의 농도로 액체를 부어놓고 걔를 얼리는 거란 말이야. 근데 위에 얼음 알갱이 사이에 얼음이 얼면서 진짜 진한 포도 시럽 원액으로 밑으로 가라앉아 버린 거야. 혹은 위에 얼음 알갱이 사이사이에 조금씩 들어가거나. 알겠어요? 그래서 그 밑에 되게 진한 엑기스가 남지, 포도 시럽이. 그리고 하나 더. 액체와 액체 혼합물. 물과 알코올을 섞으면
에탄올과 물에 끓는 점은 각각 78도와 100도란 말이야. 그러면 이 물과 알코올을 섞은 거를 끓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78도보다 살짝 높은 온도에서 온도가 살짝 올라가는 구간이 한번 생기고, 그러고 다시 온도가 상승해서 100도씨는 그냥 수평한 구간으로 나옵니다. 해서 이렇게 가요. 여기 1번 구간에서는 에탄올이 끓으면서 물이 증발이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여기부터 그 이후로는 물만 있는 거죠. 에탄올이 다 끓어버렸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2번 구간에서 뭐가? 물이, 순수한 물이 끓고 있겠죠. 오케이? 알겠어요? 세 번째. 고체와 고체 혼합물.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전자제품 같은 거, 전기 라디오나 뭐 전기 회로 같은 걸로 만드는 어떤 제품 같은 거 만들 때 보면 납땜 하는 거 있죠. 근데 생각해 봐. 그 우리 연납은 녹는데 왜 플라스틱 판때기를 안 녹아? 그 플라스틱 판때기가 특별한 판때기라서? 아니고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둘 다 순물질이죠. 녹는 점의 온도가 수평한 걸 보니까. 그지? 대표적으로 우리 그 연납, 납땜용 납을 납하고 안티몬이라는 금속 두 가지 혼합물로 만들거든요. 납의 녹는 점이 680도인가 거의 한 700도 가까이 되고, 안티몬도 한 600도, 500도쯤 돼요, 녹는 점이. 근데 이 둘을 섞은 합금의 경우 수평한 구간이 없이 녹는데 녹으면서도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납땜용 연납 같은 경우는 한 110도까지 가서 한 150도 정도면 녹아요. 150도에서 200도 사이에서.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안 태우고도 녹을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하지만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혼합물은 그 형태에 따라 상태가 변하는 온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수평 구간은 기본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편이에요. 아시겠어요? 요거 정리. 빨리 요거 정리. 과제는 오늘 나간 데까지입니다. 즉 밀도 물어보는 문제들을 풀어오시면 돼요. 밀도 물어보는 문제들까지 풀어오면 됩니다. 밀도. 우리가 보통 밀도라고 하면 부피분의 질량을 말하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단위는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혹은 그램 퍼 밀리리터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단위가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봐봐.
얘도 크기 성질이에요. 질량도 크기 성질입니다. 그죠? 그런데 얘네들을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이렇게 만들어버린 이 밀도는 쇠기 성질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밀도는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이 될 수 있어요. 대신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단 물체의 부피는요, 온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얘네들을 뭐라 그런다? 열팽창이라고 하죠. 특히 기체의 경우 압력의 영향도 받게 돼요. 액체일 때는, 그러니까 고체나 액체는 외부 압력에 대해서 부피 변화가 거의 없단 말이야. 하지만 기체가 되면 압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밀도는 온도와 압력을 반드시 같이 표시해 주는 것이 원래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상온, 일반적으로 표시가 없으면 1기압 25도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25도씨. 상온에서 1기압일 때를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표시를 하려면 온도와 압력을 같이 표시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리고 이 밀도에서 또한 중요한 거 하나 더가 뭐냐면, 중1 때 배우는 여러 가지 힘 중에 밀도가 부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섞이지 않는 물질일 경우 밀도가 큰 물질은 밑으로 가라앉고요.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물질은 이렇게 위로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밀도를 구하기 위해서 밀도 자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된다? 질량 측정하는 방법하고 부피 측정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밀도를 측정할 수 있겠다. 그죠? 맞아, 아니야? 질량을 측정하는 저울은 뭐죠? 분동을 사용하는 저울을 씁니다. 뭐가 있는데요? 우리 과학 실험실에 있는 무게추를 분동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 분동을 쓰는 저울이 뭐가 있죠? 양팔 저울이나 윗접시 저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팔 저울이나 윗접시 저울은,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어디에 설치한다?
일단 제일 먼저 평평한 곳에다가 저울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영점 조절 나사로 0점을 맞춰놔야 돼요. 그리고 이때 만약 약포지를 써야 될 때 있잖아. 약포지를 써야 될 때는 약포지 올려놓은 상태로 0점을 맞춰야 돼요. 왜? 약포지도 질량이 미세하게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보통 왼쪽 접시에 한번 올려놓고 나면 안 움직여도 되는 걸 왼쪽에 올리고요. 오른쪽에는 우리가 조절이 필요한 게 오른쪽에 올라갑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이 윗접시 저울 사용법인데 봐봐. 이 분필 조각의 질량을 재려면 이 분필 조각은 저울에 한번 올려놓고 옮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를 왼쪽에다 올려놓고 오른쪽에다가 분동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때 분동은 반드시 그 분동통 안에 보면 집게 들어 있습니다. 분동용 집게. 그 집게 써야 돼요. 맨손으로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리고 분동 사용하는 방법은 무거운 것부터 가벼운 것 순서로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어떤 약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가루 7g이 필요하다면 왼쪽에다가 뭐를 먼저 올린다? 분동을 7g을 올려놓고 오른쪽에다가 시약 스푼으로 시약을 올리면 되겠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약은 반드시 시약 스푼으로. 그렇게 해서 그 올라간 분동을 다 계산해서 질량을 측정하면 돼요. 오케이? 부피를 여기다가 적으려니 조금 좁겠는데 일단 요거 먼저 정리. 부피는 내가 요거 지우고 설명할게요. 자, 부피라는 말은요, 그 물체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부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 시간에 물체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배우죠. 직육면체 혹은 직육면체는 우리가 부피 어떻게 구해? 그치,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하죠. 뿔은 밀병 곱하기 높이의 3분의 1입니다.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 구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 뿔에서 나온 거 알아요? 그치, 그게 3분의 4 파이 r 제곱이잖아. 우리 구의 부피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잖아. 구의 건널비가 얼마죠? 4 파이 r 이거 곱하기 r 곱하기 3분의 1인 거야. 이게
구를 뿌리라고 보자면, 구라는 거는 어떤 구에 아주 약간인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할 때, 맨 처음 4파이 R. 맨 처음에 4파이 R. 뭐가? 저 쌤이 쓴 식. 그래, 아니, 4파이R 제곱. 구의 건널비. 정리하면 세제곱이지. 그래서 구의 부피는 세제곱이잖아. 이 구라는 거 이런 원뿔들을 쫙 다 모아놨다라고 가정해서 구의 부피를 잡는 거고, 그러면 구의 건널비는 이것 곱하기 요게 반지름이라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 부피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딱 저렇게 규정된 모양일 때는 구할 수 있잖아, 부피를. 그죠? 요렇게 생긴 돌멩이 부피 어떻게 구할래? 구할 수 있어요, 과학에서는. 수학적으로는 못 구하죠. 고등학교 가면 물에다가 그치, 저게. 그래서 고체의 부피는 그 물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에다가 담궈요. 그냥 함부로 물에다 담그면 안 돼. 물은 녹이잖아요. 아니, 소금 같은 경우는 물에 녹아버리잖아. 그러면 소금 부피 잰다고 물에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소금이 안 녹는 액체가 있다고. 기름 같은 거, 벤젠 같은 거 잘 안 녹는단 말이야, 소금이. 그러면은 벤젠에다가 소금을 담으면 그 수면이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야. 늘어나는 부피를 가지고 잽니다. 그러면은 액체 부피 재는 거는 무슨 도구로 잰다? 액체 부피 재는 도구, 실험 도구, 과학실에 있는 것 중에 비커 안 됩니다. 대부분 비커라 그러는데 비커는 부피 재는 도구 아니에요. 눈금 실린더라는 도구가 있어요. 혹은 딱 1리터 아니면 딱 500ml를 재려면 눈금 플라스크라는 것도 있는데, 눈금 실린더라는 이런 도구가 있어요. 이런 길쭉하게 생긴 유리 잔인데 여기에 보면 옆에 눈금이 촘촘하게 들어있어요. 응? 자, 이 눈금 실린더로 액체의 부피를 잴 때 주의사항. 자, 첫 번째. 내가 바라보는 시야는 높이랑 수평한 곳에 시야를 잡고 봐야 돼요. 위에서 보거나 아래에서 이렇게 보면 안 돼. 높이를 딱 맞춰야 돼. 응? 자, 두 번째. 액체 높이의 수평 구간을 읽어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자, 여기 봐봐. 보통 우리 물 같은 거를 이 눈금 플라스크에 집어넣어가지고 부피를 재잖아요. 그럼 눈금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나와. 좀 과장해서 그러는데 요 유리랑 붙은 쪽에 수위가 그 물이 좀 높게 자고 여기가 수평한 구간인 거야. 그럼 우리는 어디를 재야 된다? 여기 높이를 재는 거예요.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나 여기가 아니에요. 대신에 그 수은 있죠, 수은. 우리 수은 온도계의 수은. 그렇게 입자끼리 인력이 매우 강한 액체는
요게 반대로 돼요, 모양이. 유리 쪽으로 오히려 내려가. 이때도 어디를 잰다? 요 높이를 재는 게 맞고 여기 재는 거 아니고 여기 재는 것도 아닙니다. 알겠어요? 응?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세 번째. 보통 우리가 이 눈금 실린더, 메스 실린더는 1ml 단위로 눈금이 있단 말이야. 근데 액체의 부피를 재다 보면 딱 1ml가 된다라는 보장이 없죠. 그 선에 딱 물린다는 보장이 없지. 그럼 어떡하느냐? 10분의 1 정도까지 어림짐작으로 읽으면 돼요. 대충 딱 정중앙이네. 그러면 0.5. 중간보다 조금 밑에네. 뭐 0.3. 중간보다 조금 위네. 한 0.6, 0.7, 0.8. 이런 식으로 어림으로 읽는 게 왜? 어차피 실험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측정할 때 오차가 생기잖아. 그지? 근데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어림으로 읽어야 오차가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는 거야. 응? 그렇게 해서 질량도 재고 부피도 재면 요 단위로 이제 계산을 할 거 아니야. 부피분의 질량으로. 그러면 당연히 이 값은 정답이 소수 첫째 자리까지 숫자를 말해야 되겠죠. 딱 떨어지면 0까지 써줘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유효 숫자라고 들어본 적 있을 거 아니야. 그 유효 숫자의 개념 때문에 그래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읽어야 하기 때문에 답을 계산할 때도 딱 떨어지더라도 소수 첫째 자리 0까지 써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저 밀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리학, 부력할 때 계산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혼합물일 때도 섞이지 않으면 위에 뜨고 밑에 가라앉아. 기름이 왜 물에 뜰까요? 기름이 물보다 밀도가 작아서라고 대답하는 게 가장 정확한 과학적인 표현인 거죠. 기름이 물보다 가벼워서라고 하면. 왜냐? 기름 1kg에 물 300g을 부으면 물이 위에 떠, 기름이 위에 떠. 기름이 위로 올라가죠. 물이 밑으로 가라앉고. 기름이 1kg고 물이 300g이라도 밀도는 기름이 작고 물이 크잖아. 그럼 밀도가 작은 물이 밑에 깔리는 거죠. 기름이 위에 뜨고.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곧 시험 치도록 하겠습니다.